민호가 가장 먼저 병원에 도착했어요.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하지만 길순을 보는 민호의 첫 번째 관심사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 보험은 다 해지하셨어요? 입원비 걱정되는데. 길수는 병상에 누워서도 그 말을 또렷하게 들었어요.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돈 걱정부터 하는 아들을 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시간 후 선영도 도착했어요. 엄마, 많이 아프세요? 잠깐의 안부 인사 후 선영도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치료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거죠? 길수는 눈을 감고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재산을 다 넘겨줬더니 이제는 자신이 짐이 된 기분이었어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무료이니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어요. 경북 구미 근교의 작은 한옥마을은 아침 일찍부터 생기가 돌았습니다. 골목길 곳곳에서 들려오는 빗자루 소리와 함께 마을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했죠. 그 중에서도 안길순의 집은 유난히 정갈했습니다. 마당 한켠에 정성스럽게 가꾼 채소밭에서는 상추와 깻잎이 푸르게 자라고 있었고 대문 앞에는 어김없이 신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길수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고 화단에 물을 주었습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지만 몸이 건강했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온했죠. 남편 박정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그가 남긴 부동산 임대 수익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넉넉했습니다. 시내에 있는 상가 건물 3채와 아파트 2채에서 나오는 월세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었거든요. 길순 씨, 벌써 일어나셨네요. 옆집 할머니 김복순이 담장 너머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마을회관 가실 거죠? 길수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럼요. 오늘은 박서방하고 바둑 한 판 제대로 둬야겠어요. 어제 졌거든요. 두 할머니는 웃음을 나누며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길수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을에서 시장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렸는데 길수는 이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길가에 핀 꽃들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길순 할머니. 오늘도 건강하게 나오셨네요. 사람들의 따뜻한 인사가 길순의 하루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하자 익숙한 얼굴들이 길순을 반겼습니다. 길순 씨, 오늘 참기름 새로 나왔어요. 맛 한번 봐보세요. 기름집 아주머니가 숟가락에 참기름을 떠서 내밀었습니다. 길수는 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죠. 역시 여기 참기름이 최고예요. 한 병 주세요. 채소도 봐야죠. 오늘 상추 정말 싱싱해요. 채소가게 아저씨도 길순을 불러 세웠습니다. 장을 보는 동안 길순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자식들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호는 대구에서 건설회사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딸 선영은 부산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고 있었죠. 명절이나 생일 때면 내려와서 안부를 묻고 용돈도 드리려 했지만 길수는 늘 거절했습니다. 너희가 벌어서 너희 가정 챙기고 살아. 엄마는 충분해.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자식들이 자주 연락하고 찾아오기를 바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길수는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바둑판 앞에는 동네 할아버지들이 모여 있었고 한쪽에서는 할머니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길순 씨, 어서 와요. 오늘은 제대로 한 판 더 봅시다. 박서방이 손짓했습니다. 길수는 자리에 앉아 바둑돌을 잡았죠. 흑돌과 백돌이 번갈아 놓이는 동안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 모시는 거 어려워해요. 옆에서 화투를 치던 이순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도 명절 때만 겨우 와요. 그 말에 다른 할머니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건강하니까 다행이지. 몸이라도 아프면 큰일이야. 길수는 바둑에 집중하는 척하면서도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과연 민호와 선영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언젠가 물려받을 재산 때문에 잘해주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길수는 자신을 나무랐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길수는 혼자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신선한 채소로 나물을 무치고 된장찌개를 끓였죠.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자식들 생각이 났습니다. 민호는 잘 먹고 있을까? 선영이는 학원 일로 너무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핸드폰을 들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아,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엄마는 드셨어요? 나도 먹었다. 요즘 일은 어떠니? 바빠요. 새 프로젝트가 들어와서 야근을 자주 해요. 길수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제일이야. 알았어요, 엄마. 그런데 지금 회의 준비해야 해서. 그럼 바쁘니까 끊어라. 몸 조심해. 길수는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선영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었습니다. 아마 학생이나 학부모와 상담을 하고 있는 것 같았죠. 길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을 골목길에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저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온한 저녁이었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혹시 자식들이 자신을 귀찮아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거든요. 그날 밤 길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럼 자신이 죽고 나서 상속 문제로 형제간에 다툴 일도 없을 테고 무엇보다 자식들이 진짜로 자신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만약 재산을 다 줘버리고 나서 자식들이 등을 돌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이 밤새 길순을 괴롭혔습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화요일 오전, 길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마당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내린 비로 마당 곳곳에 떨어진 나뭇잎들을 쓸어 모으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빗자루를 든 손에 힘이 빠지고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어라, 이게 뭐지? 길수는 중얼거리며 대문 기둥에 몸을 기댔습니다. 하지만 어지러움은 점점 심해졌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팠어요. 그 순간 길수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도와주세요. 길순의 비명소리를 들은 옆집 김복순이 뛰어나왔습니다. 길순 씨, 어떻게 된 거예요? 복순은 급히 119에 신고했고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길수는 의식을 잃었다 깨었다를 반복했습니다. 의사는 고혈압으로 인한 급성 증상이라고 진단했죠. 다행히 큰 위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혈압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해요. 의사의 말을 들으면서도 길순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만약 이번에 정말 죽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자식들은 제대로 장례를 치러줄까? 재산 때문에 다투지는 않을까? 병실에서 하루를 보낸 길순에게 민호와 선영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호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선영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무서웠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길수는 자식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역시 자식들이 자신을 사랑하는구나 싶었죠. 괜찮다, 괜찮아. 의사가 별일 아니라고 했어. 길수는 자식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컸어요. 이번에는 다행히 넘어갔지만 언제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70세가 넘은 나이에 혼자 살면서 갑자기 쓰러지면 누가 돌봐줄까? 그런 생각들이 밤새 길순을 괴롭혔습니다. 이틀 후 태어난 길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재산을 미리 자식들에게 물려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야 자신이 죽고 나서 상속 문제로 다툴 일도 없을 테고 무엇보다 자식들이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길수는 시내에 있는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산을 자식들에게 미리 증여하고 싶은데요.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오후 길수는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변호사 김정우는 길순의 말을 차근차근 들었어요. 부동산 5채와 예금을 모두 자녀분들에게 증여하시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갑자기 쓰러져서 생각해 보니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증여세 문제도 있고 절차가 복잡하니까 자녀분들과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길수는 집으로 돌아와 민호와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희들 시간 되면 집에 좀 와라.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세요, 엄마?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 와서 얘기하자. 길순의 진지한 목소리에 두 자식은 다음 날 모두 내려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거실에 모인 가족들 앞에서 길수는 자신의 결심을 털어놨습니다. 이번에 쓰러지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재산을 미리 너희들에게 넘기고 싶다. 민호와 선영은 깜짝 놀랐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선영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는 엄마 재산 같은 거 바라지도 않아요. 맞아요, 엄마. 그런 걱정 마시고 건강만 챙기세요. 민호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길수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아니야. 내 마음이 편하려면 이렇게 해야겠어. 나중에 너희들끼리 다툴 일도 없고. 길수는 가방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여기 서류들이 있어. 한번 봐. 서류를 본 순간 민호와 선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시내 상가 건물 3채와 아파트 2채, 그리고 수억 원의 예금 잔고가 적혀 있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있으셨어요? 민호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버지가 열심히 모은 거야. 너희들 잘 되라고. 길수는 자식들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필요 없다고 하던 민호와 선영이 서류를 보고 나서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엄마, 증여세는 얼마나 나와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더라. 길수는 답했어요. 민호도 서류를 꼼꼼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마음이 그렇다면 저희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며칠 후 길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민호와 선영도 함께 와서 각종 서류를 작성했어요. 부동산 등기부터 예금 계좌까지 모든 재산이 자식들 명의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하네. 길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잘 관리할게요. 민호와 선영은 고마워했지만 길수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집에 돌아온 길수는 갑자기 허전함을 느꼈어요.
수십 년간 자신의 것이었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진 기분이었거든요. 물론 아직 집에서 살 수 있고 생활하는 데 문제는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잘한 일일까? 길수는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자식들이 진짜로 자신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들었어요. 재산을 모두 넘긴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민호와 선영이 번갈아 가며 안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오늘은 뭐 드셨어요? 몸은 괜찮으시죠? 길수는 자식들의 관심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역시 자신의 걱정이 기우였구나 싶었거든요. 오늘은 된장찌개 끓여 먹었어. 시장에서 산 호박이 달아서 맛있더라. 길수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래요? 영양 있는 것 많이 드세요. 저희도 이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어요. 민호가 답했어요. 이런 대화가 며칠 계속되자 길수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주가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됐어요. 매일 오던 전화가 하루 걸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엄마. 어제 야근해서 너무 피곤해서 전화 못 드렸어요. 민호가 사과했어요. 괜찮다, 아들아. 바쁜데 뭘. 길수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서운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선영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요즘 학원에 신입생이 많이 들어와서 정신없어요. 전화 자주 못 드려도 이해해 주세요. 길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왜인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재산을 넘기기 전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전화를 걸어오던 자식들이었는데 말이죠. 한 달이 지나자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길순이 먼저 전화를 걸어야 자식들과 통화할 수 있게 됐어요. 여보세요, 민호야. 아, 엄마. 잠깐만요. 지금 회의 중이에요. 민호의 목소리가 짧고 성의 없게 들렸습니다. 그럼 나중에 전화해라. 네, 알겠어요. 하지만 민호는 끝내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어요. 선영에게 전화를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지금 학부모 상담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하지만 선영의 전화도 오지 않았어요. 길수는 자식들이 정말 바쁜 건지 아니면 자신을 피하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달째가 되자 길순의 불안감은 현실이 됐어요. 자식들과의 연락이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고 그마저도 길순이 먼저 연락해야 했습니다. 왜 이럴까? 길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예전에는 자식들이 먼저 안부를 묻고 건강은 어떤지, 뭘 드셨는지 세세하게 물어봤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길순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였어요. 아들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엄마도 건강하시죠? 응, 나는 괜찮아. 그런데 길순이 말을 잇기도 전에 민호가 끊어버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끊어야겠어요. 뚜뚜뚜 하는 신호음만 들렸어요. 길수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민호가 이렇게 급하게 전화를 끊어도 곧 다시 걸어와서 엄마 아까 급해서 죄송해요라고 사과했을 텐데 이번에는 연락이 없었어요. 선영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길순에게 더 큰 충격이 왔어요.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민호에게서 문자가 온 거예요. 엄마, 이번 추석에는 내려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길수는 문자를 보고 눈을 의심했어요. 결혼한 이후로 단 한 번도 명절을 빠뜨린 적이 없던 민호가 말이죠. 선영에게도 비슷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에는 시댁에 가야 해서 못 내려가요. 양해해 주세요. 길수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정말 바쁜 건지 아니면 자신을 피하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추석 당일 길수는 혼자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남편 정수의 영정 앞에 정성스럽게 음식을 올리고 절을 했어요. 여보, 애들이 안 왔어요. 처음으로 혼자 추석을 보내네요. 길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차례를 지낸 후 길수는 시장에 나갔습니다. 명절인데도 문을 연 몇몇 가게들이 있었거든요. 어머, 길순 씨. 명절인데 왜 혼자 나오셨어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애들이 바빠서 못 내려왔어요. 길수는 애써 웃으며 답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래요. 바쁘다 바빠. 하지만 길순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말 바빠서 그런 걸까? 아니면 재산을 받고 나서 자신이 필요 없어진 걸까? 시장을 걸으며 길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역시 돈이 전부였구나. 그 순간 길수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으며 길수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재산을 넘기기 전까지는 자식들이 그렇게 자주 연락하고 찾아왔는데 이제는 연락조차 뜸해졌습니다. 혹시 자식들이 자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재산을 사랑한 걸까? 그런 생각이 들수록 길순의 마음은 더욱 쓸쓸해졌어요. 밤이 깊어도 길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이 밀려왔거든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길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넘긴 재산을 되돌릴 수도 없었고 자식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도 없어 보였어요.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마을 골목길에는 낙엽이 쌓였고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길수는 두꺼운 옷을 입고 마당 청소를 했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자식들과의 연락이 점점 더 뜸해지면서 하루하루가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 아침 길수는 몸이 으슬으슬 춥다는 걸 느꼈어요. 평소보다 기운이 없고 목도 아팠습니다. 감기인가? 길수는 중얼거리며 약국에서 산 감기약을 먹었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열이 나기 시작했고 몸살까지 심해졌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길수는 일어나기도 힘들 정도로 아팠어요. 독감이 확실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열이 39도까지 올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길순이 가장 먼저 떠올린 건 자식들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몸이 아프다고 하면 당장 달려왔을 텐데 이제는 과연 어떨까 걱정이 됐어요. 길수는 떨리는 손으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여러 번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독감에 걸려서 많이 아파. 전화 좀 해줘.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길수는 선영에게도 연락했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 답장도 없었습니다. 왜 이럴까? 길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절망감을 느꼈어요. 몸은 아픈데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옆집 김복순이 가끔 안부를 묻긴 했지만 독감이 옮을까봐 가까이 오지는 못했거든요. 조심하세요, 길순 씨. 제가 죽 끓여서 문 앞에 놔드릴게요. 복순의 따뜻한 배려가 고마웠지만 자식들의 무관심이 더욱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길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민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간신히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귀찮다는 듯 들렸어요. 아들아, 엄마가 독감에 걸려서 사흘째 앓고 있어. 너무 아파서.
아, 네. 그래요? 약국에서 약 사드세요. 저는 지금 출장 중이라서. 출장이 언제까지니? 일주일 정도요. 몸조리 잘하세요. 그리고는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길수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아프다고 하면 당장 차를 몰고 내려와서 병원에 데려갔을 민호가 이제는 전화로 대충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선영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나중에 문자만 하나 왔습니다. 엄마 바빠서 전화 못 받았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가 아니라 독감이라고 했는데 길수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는다는 게 더욱 서러웠어요. 일주일 내내 혼자 앓으면서 길수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재산을 넘기기 전까지는 자신이 감기만 걸려도 야단법석이었는데 이제는 독감으로 사흘씩 알아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겨울이 깊어지면서 길순의 외로움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말할 사람이 없어서 혼자 중얼거리는 일이 많아졌어요. 오늘은 뭘 해먹을까? 날씨가 참 춥네. 이런 혼잣말들이 늘어갔습니다. 마을회관에 나가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시 적막함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저녁 길수는 찬장 깊숙한 곳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 정수가 살아있을 때 변호사와 함께 만들어둔 서류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길순의 눈에 띈 건 신탁계좌 설정 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길수는 서류를 꺼내 자세히 읽어봤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만들어둔 비밀 신탁계좌였습니다. 이 계좌에는 부동산과 별도로 관리해온 자금이 들어 있었고 금액을 보고 길수는 깜짝 놀랐어요. 수십억 원이 적혀 있었거든요. 이런 게 있었구나. 길수는 서류를 들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수가 살아있을 때 이 계좌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어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따로 만들어뒀어.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마. 정말 필요할 때 쓰라고.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정수의 깊은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길수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줬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이런 비밀이 남아 있었던 거죠. 사랑이 돈보다 크다는 걸 내들이 보여줄 때까지는. 길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자식들이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재산 때문에 잘해주던 건지 확실히 알고 싶었어요. 그날 밤 길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결심을 했습니다. 자식들이 진정한 사랑을 보여줄 때까지는 이 비밀을 간직하기로 한 거예요. 만약 끝까지 돈만 밝히고 자신을 외면한다면 그때 가서 진실을 알려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한편 민호와 선영은 각자의 삶에 바빠서 어머니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어요. 재산을 물려받고 나서 마음이 편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엄마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 우리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네. 하지만 그들은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워하고 있는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길순의 외로운 겨울은 이렇게 깊어져 갔어요. 눈이 내리는 날이면 창가에 앉아 하얀 눈송이를 바라보며 자식들을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에 대한 실망감도 커져갔어요. 정말 돈이 전부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길수는 서랍 속 비밀 서류를 떠올렸습니다. 겨울이 막바지에 접어든 2월 어느 날 길순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고 이번에는 독감 때와는 다른 심각한 증상이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건 뭔가 다르네.
길수는 중얼거리며 간신히 119에 신고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길수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아요. 응급실로 가야겠습니다. 구급대원의 말이 들렸지만 길수는 제대로 대답할 힘도 없었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를 받은 결과 의사는 고혈압성 위기와 심장 부정맥 진단을 내렸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옆집 김복순이 구급차 소리를 듣고 병원까지 따라왔어요. 길순 씨, 괜찮을까요? 복순은 걱정스럽게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가족분들께 연락드려야겠는데요. 의사의 말에 복순은 길순의 핸드폰으로 민호와 선영에게 연락했습니다. 민호가 가장 먼저 병원에 도착했어요.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하지만 길순을 보는 민호의 첫 번째 관심사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 보험은 다 해지하셨어요? 입원비 걱정되는데. 길수는 병상에 누워서도 그 말을 또렷하게 들었어요.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돈 걱정부터 하는 아들을 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시간 후 선영도 도착했어요. 엄마, 많이 아프세요? 잠깐의 안부 인사 후 선영도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치료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거죠? 길수는 눈을 감고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재산을 다 넘겨줬더니 이제는 자신이 짐이 된 기분이었어요. 보험은 있어. 걱정 마라. 길수는 힘없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러자 민호와 선영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어요. 다행이네요. 그럼 치료 잘 받으세요. 우리는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자식들은 어머니가 입원한 첫날부터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길수는 텅 빈 병실에서 혼자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입원 기간 동안 민호와 선영의 면회는 형식적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와서 어떠세요? 라고 묻고는 금세 가버렸어요. 길순이 좀 더 있다 가면 안 되겠니? 라고 하면 회사 일이 급해서요. 학원에 애들이 기다려요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입원했을 때는 밤낮 지키며 간병했던 자식들이었는데 말이죠. 일주일 만에 퇴원한 길수는 집에 돌아와서 큰 결심을 했어요. 자식들에게 마지막 시험을 해보기로 한 거였습니다. 길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집을 팔고 싶어요. 어머님, 이 집은 시세가 좋은데 왜 파시려고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길수는 오래 살던 한옥을 팔고 시내 작은 전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비밀 신탁 계좌가 있었지만 겉으로는 가난해 보이게 만든 거였어요. 이사하는 날에도 민호와 선영은 바쁘다며 와주지 않았습니다. 이사업체 불러서 하세요, 엄마. 우리는 정말 바빠서 안 되겠어요. 새로 이사한 전세방은 원룸에 가까운 작은 공간이었어요. 길수는 일부러 초라한 곳을 골랐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금세 소문이 퍼졌어요. 길순 씨, 큰일 났다더라. 재산 다 자식들 줬더니 이제 전세방에서 산다던데. 아이고, 그러게 왜 그랬을까? 김복순이 새 집으로 찾아왔어요. 길순 씨, 여긴 너무 좁지 않아요? 왜 이런 데로 이사 왔어요? 돈이 모자라서 그래요.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길수는 일부러 힘든 척 연기했습니다. 복수는 안쓰러워하며 돌아갔고 이 소식은 곧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민호와 선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전세방으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텐데도 연락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엄마 왜 그런 데로 이사 갔어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라고 했을 텐데 말이죠. 길수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자식들이 정말로 돈 때문에 잘해줬던 거라고요.
새 집에서의 생활은 더욱 외로웠어요. 좁은 방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작은 창문으로 바깥을 바라보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그래도 길수는 참았어요. 자식들이 진정으로 자신을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거든요. 한 달이 지나도 민호와 선영은 새 집으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더욱 뜸해졌어요. 예전 집 주소로 택배가 와서 연락이 온 것조차 네. 이사했어요 라고 대충 답하고 말았습니다. 길수는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정말 끝까지 이럴 건가? 길수는 작은 방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서랍에 넣어둔 신탁계좌 서류를 만지작거리면서 마지막 카드를 언제 써야 할지 고민했어요.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과 배신감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길순을 더욱 안쓰러워했어요. 길순 씨 정말 불쌍해요. 재산 다 줬더니 자식들이 외면하네. 그러게 미리 주면 안 되는 건데. 하지만 정작 자식들은 이런 소문조차 관심 없어 보였습니다. 길순의 마지막 시험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었어요. 전세방으로 이사한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길수는 이제 76살이 되었고 세월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어요. 작은 방에서의 생활에도 익숙해졌지만 자식들과의 관계는 더욱 멀어져만 갔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씩 안부 전화가 왔는데 이제는 명절에나 형식적인 문자 한 통 받는 게 전부였어요. 설 잘 보내세요, 엄마. 추석 잘 보내세요. 이런 짧은 문자만 오고 전화 통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길순이 먼저 전화를 걸어도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라는 말만 듣고 끊어졌어요. 그 나중에는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길순은 시장에서 라면과 김치를 사며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1,000원 모자라요. 계산대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길수는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돈이 부족했어요. 죄송해요. 라면 하나만 빼주세요. 실제로는 신탁계좌에 충분한 돈이 있었지만 길수는 일부러 가난한 척 연기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그냥 가져가세요. 1,000원쯤이야 뭐. 아주머니가 선뜻 내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꼭 갚을게요. 길수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예전에는 시장에서 가장 넉넉한 손님 중 하나였던 길순이 이제는 동네 사람들의 동정을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길순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됐어요. 길순 씨 정말 불쌍해. 재산 다 줬더니 자식들이 아예 외면하네.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몰인정해. 그래도 명절에는 찾아올 법한데 그것도 안 온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길순의 귀에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한편 민호는 회사에서 점점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었습니다. 건설업계 경기가 나빠지면서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민호 씨, 요즘 분위기가 안 좋네요. 동료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줄인다는 소문이 있어요. 민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어머니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선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원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원장님, 이번 달 매출이 많이 떨어졌어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보고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들이 근처에 너무 많이 생겨서 학생들이 다 빠져나가요. 선영은 학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여전히 어머니를 찾을 생각은 없었어요. 어느 가을 저녁 길수는 전세방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가족들이 화목하게 모여 있는 드라마가 나왔어요. 참 좋겠다. 길수는 중얼거리며 라면을 후루룩 먹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혹시 자식 들릴까 기대하며 확인해 보니
스팸 문자였습니다. 아무도 날 찾지 않는구나. 길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연락처에는 민호와 선영의 번호가 있었지만 먼저 전화를 거는 것도 이제 부담스러웠습니다. 어차피 바쁘다며 빨리 끊어버릴 게 뻔했거든요. 겨울이 되면서 길순의 건강도 예전만 못했어요. 무릎이 아프고 혈압도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의료비가 부담스러워서 참고 있었어요. 물론 실제로는 신탁계좌가 있었지만 아직은 비밀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김복순이 찾아왔습니다. 길순 씨,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냥 그렇지 뭐. 별일 없어요. 길순은 애써 웃으며 답했어요. 아직도 자식들한테서 연락 없어요? 복순의 질문에 길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락 와봤자 뭘 해. 바쁘다고 하는데 정말 속상하겠어요. 재산까지 다 줬는데. 복순은 안타까워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길순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자식들이 언제쯤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깨달을지 아니면 영원히 모른 척할지 궁금했어요. 그해 겨울 민호에게 드디어 큰 일이 터졌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단행되면서 민호가 명단에 올랐거든요. 민호 씨, 정말 죄송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인사팀장의 말을 들으며 민호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40대 후반에 갑자기 실업자가 된 거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호는 아내에게 해고 소식을 전했어요. 여보, 나 회사에서 잘렸어. 뭐라고요? 갑자기 왜? 구조조정이야. 어쩔 수 없어. 아내는 충격을 받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애들 학비며 생활비며. 민호는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선영도 큰 위기를 맞았어요. 학원 임대료가 올라가고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면서 적자가 심해졌거든요.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회계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문을 닫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 같은데요. 선영은 10년 넘게 운영해온 학원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처했어요. 하지만 민호와 선영은 아직도 어머니를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문제에만 매달려 있었거든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엄마한테 걱정 끼치면 안 되지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건 핑계였고 실제로는 자신들의 체면을 지키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길수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자식들이 연락도 안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저 점점 더 외로워지는 시간을 견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랍 속 신탁계좌 서류를 꺼내보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하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봄이 다시 찾아왔지만 민호의 마음은 겨울보다 춥고 어두웠습니다. 해고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는데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했어요. 40대 후반의 나이에 취업이 쉽지 않았거든요. 여보,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해요? 아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민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면접 본 회사에서 연락 올 거야. 민호는 말했지만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동안 받아온 거절 통보만 10통이 넘었거든요. 나이가 많다, 경력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들 뿐이었습니다. 민호는 작은 전세방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선영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결국 학원 문을 닫게 됐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월급을 못 드려서. 선영은 직원들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10년 넘게 정성으로 키워온 학원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임대료 밀린 돈까지 정리하니까 손에 남은 게 거의 없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선영은 빈 학원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월급쟁이였지만 두 아이 교육비와 생활비로도 빠듯했어요. 선영이 학원 수입에 의존해 왔는데 이제 그마저 사라져버린 거였죠. 어느 날 저녁 민호는 혼자 편의점에서 산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그때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3년 동안 제대로 안부도 묻지 않았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우리가 그때 너무했나? 민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재산을 물려받고 나서 어머니를 찾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독감으로 아파하셨을 때도, 입원하셨을 때도, 심지어 전세방으로 이사하셨을 때도 제대로 신경 쓰지 않았었죠. 선영도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학원 정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어머니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엄마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드렸는데 재산을 받고 나서 점점 연락을 뜸하게 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며칠 후 민호는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영아, 너도 힘들다고 들었어. 오빠도 실직했다면서요. 우리 참 한심하네요. 두 남매는 처음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 엄마한테 너무 못했지? 민호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맞아요. 정말 못된 자식들이었어요. 엄마한테 가서 사과드리자.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 거야. 선영이 제안했습니다. 그래, 가보자. 엄마가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과는 해야죠. 두 남매는 그동안의 잘못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다음 날 민호와 선영은 함께 어머니의 전세방을 찾아갔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있는 낡은 건물을 보니 마음이 더욱 무거웠어요. 엄마가 이런 곳에서 사시다니. 선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넓고 아늑한 한옥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거든요. 문을 두드리자 길순이 나왔습니다. 어머, 너희들. 길순은 깜짝 놀랐어요. 3년 만에 보는 자식들이었거든요. 엄마. 민호와 선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이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옷도 예전보다 수수했고 얼굴도 많이 여위셨습니다. 들어와라. 길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간 민호와 선영은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예전 집의 고급 가구들은 어디에도 없었고 간소한 생활용품들만 있었거든요. 엄마, 여기서 이렇게 사셨어요?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어. 별일 없이. 길수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3년 동안 기다린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드디어 찾아왔지만 어려운 일이 생겨서 온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거든요. 민호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선영도 따라서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미쳤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두 남매는 그동안 쌓인 죄책감을 토해냈습니다. 재산 받고 나서 엄마를 소홀히 했어요. 정말 못된 자식들이었어요. 독감에 걸리셨을 때도 입원하셨을 때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이런 좁은 곳으로 이사 오셨는데도 관심 없었어요. 민호와 선영은 번갈아가며 사과했습니다. 길수는 자식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기도 했지만 혹시 어려운 일이 생겨서 도움을 요청하러 온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거든요. 일어나라. 무릎 꿇을 일까지야. 길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민호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선영도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길수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너희한테 다 줬다고 생각했지? 길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 준 게 있어. 민호와 선영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길수는 서랍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길수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신탁계좌 설정 계약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민호와 선영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건 내들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 돈을 사랑하는지 보고 싶었다. 길순의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방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와 선영은 신탁계좌 서류를 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길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만들어둔 거야. 진짜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말이야. 서류에 적힌 금액을 본 자식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수십억 원이 적혀 있었거든요. 엄마, 그럼 이 돈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내들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길순의 말에 민호와 선영은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어머니가 3년 동안 가난한 척 연기하신 이유를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얼마나 못된 자식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선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재산을 받고 나서 엄마를 외면한 저희가 정말 나빴어요. 민호도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엄마가 아프실 때도 이사하실 때도 관심 없었던 저희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길수는 자식들의 진심 어린 회개를 보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3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정말 뉘우치는 마음이 있다면 엄마가 도와줄게. 길수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든 지킬게요, 엄마. 민호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이번엔 너희 힘으로 살고 이웃과 나누면서 살아라. 돈만 밝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길순의 조건에 두 남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꼭 그렇게 하겠어요. 길수는 신탁계좌 일부를 해지해서 민호와 선영에게 사업 자금을 나눠줬어요. 민호는 건축사무소를 차리고 선영이는 아이들을 위한 일을 해봐라. 돈벌이보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거야. 자식들은 어머니의 뜻을 받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작은 건축사무소를 차렸어요. 화려한 상업 건물보다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 설계에 집중했습니다. 비용 부담 없이 상담드려요. 편하게 오세요. 민호는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수입이 적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일이 늘어났습니다. 선영은 무료 공부방을 열었어요.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었죠. 학원비 걱정 마세요. 여기서는 모든 수업이 무료예요. 선영은 자신의 경험을 살려 아이들을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학부모들은 고마워했고 아이들의 성적도 많이 올랐어요. 선영은 예전보다 훨씬 보람을 느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민호와 선영은 진짜로 달라졌어요. 매주 어머니를 찾아뵙고 안부를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엄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약은 제때 드시고 계세요? 예전처럼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이었어요. 길순도 전세방에서 나와 다시 넓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자식들이 엄마 이런 좁은 곳에서 사시면 안 돼요라고 말했거든요. 이번에는 정말로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길수는 자식들의 변화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을 때
민호와 선영은 일찍부터 어머니 댁에 와서 차례 준비를 도왔어요. 엄마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길수는 자식들과 함께 추도 예배를 드리며 남편 정수에게 속으로 말했어요. 여보, 애들이 이제야 철이 들었어요. 명절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민호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도요, 엄마. 이제 매주 안부 확인하고 자주 찾아뵐게요. 선영도 약속했습니다. 너희들이 변한 게 엄마는 제일 기뻐. 돈보다 소중한 게 가족이라는 걸 이제 알았구나. 길순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어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민호의 건축사무소는 착한 건축가로 소문나며 번창했어요. 서민들을 위한 설계로 유명해졌거든요. 선영의 무료 공부방도 지역 명소가 됐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무료로 공부하고 꿈을 키워나갔어요. 두 남매는 돈벌이보다 사회 기여를 우선시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봄날 길순은 마을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길순 씨, 요즘 아드님과 따님이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신다면서요? 기름집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고맙게도 철이 들었어요. 길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역시 부모가 잘 가르치셨나 봐요. 집으로 돌아온 길수는 참기름 병을 들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은 시험 끝에 더 단단해진다. 자식들을 시험했던 3년이 힘들기도 했지만 그 덕분에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와 선영이 함께 찾아왔어요. 엄마, 오늘 저녁은 저희가 해드릴게요. 엄마는 그냥 쉬세요. 자식들이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을 받으며 길수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엄마, 그때 시험해 주셔서 고마워요. 덕분에 저희가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희는 계속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민호도 고마워했어요. 길수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이란 원래 이런 거야.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 말이야. 길순의 말에 모두가 따뜻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을에 저녁 노을이 지고 집안에는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어요. 진정한 사랑을 깨달은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